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새해 첫 달도 중순으로 흘러갑니다만 참 이게 시끌시끌한 나날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을 했고요. 자, 현장의 이 찬반 집회도 시끄러웠지만 이 시각이요, 엄청난 이익에 개입된 커다란 범죄냐, 아니면 검찰이 기획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냐, 이렇게 180도 갈려 있습니다. 자, 최근 무인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뚫린 안보 무능이냐, 아니면 야당이 과도한 문제 제기로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자, 나아가서 이 전 정부의 책임이냐 현 정부의 책임이냐 싸우고들 있는데요. 자, 여당 지도부는 이런 말을 했죠.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서 또 보면요, 서해 북한 영해에서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은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왜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싸우는 이슈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자, 어제 출연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이것이 정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과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가적으로는 평화와 안정, 그 위에 경제부터 살리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각각의 다양한 사과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를 찾아서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안민석 의원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신년을 맞아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과 새 시대의 돌봄은 과연 무엇인지 서울대 사회학과의 박경숙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쏘는 커피, 일명 최영일 커피,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청취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오늘은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고에는 또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는요, 어디 갔죠? 취재하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취재하러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장에 취재차 나가서 오늘 불참입니다. 내일 또 뭐 생생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그 얘기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자, 이영권님, 현장 분위기가 굉장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성남지청 앞에서 지지자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반대하는, 비판하는 분들, 찬반 집회가, 네, 찬반 집회가 열려가지고 한 1,100여 명이 운집했다 그러고요. 이에 대응해서 경찰도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900여 명이 배치돼가지고 굉장히 혼잡한 모습이었고, 이 과정에서 또 한 분이 넘어졌다 그래요. 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단 대단히 관심이 많은 출석이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지청 출석해서 정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지도부와 함께 도보로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 발표했는데요. 그 입장을 한번 직접 육성으로 짧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인데 검찰의 쿠데타다. 나는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기겠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사법 리스크 아니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는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네. 지금 임 작가님께서 이 쟁점을 좀 정리해 주세요. 제3자 뇌물죄 이제 익숙한 국민들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나왔었죠.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최서원 씨한테 부과됐던 이게 죄목이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성남 FC 구단, 그러니까 성남 FC 재단 쪽으로 기업들이 일종의 이제 후원금을 제공하고 네. 그 대가로 각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민원 사안을 성남시가 해결해 준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그 주체가 중심이 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네.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성남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거나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6곳. 그래서 성남에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부지들의 이 땅들의 용적률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해 주고 네. 160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성남 FC 구단에 이제 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용도 변경 같은 부당한 청탁을 성남시장에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인 성남 FC가 그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데 네네. 반면에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이 기업들의 부지를 변경해 준 거는 성남시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회사가 이제 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위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네. 되는 거고 성남시 차원에서는 이제 시에 이제 부가 늘어나는 효과를 네.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업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성남시에 이제 광고를 줬었던 것과는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성남 FC 재단으로 제공된 돈에 대해서도 검찰 쪽에서는 후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이 대표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정당하게 광고를 유니폼 같은 데 부착을 해주고 받은 이제 광고비다. 서로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이 부분을 두고도 이제 치열하게 양쪽이 맞설 걸로 보입니다. 자, 소환이 뭐 짧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긴 질문과 거기에 대한 또 답변. 보통은 또 묵비를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진술 거부권 오늘 어떻게 될지 소환이 끝나면 보도들이 또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반박을 했었기 네네네. 때문에 오늘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깊이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네. 혹은 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예.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영장을 칠 것이냐 아니면 또 기소를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 각 당의 반응들은 어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조작된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도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국정에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 아니냐 이렇게 네.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레밍 정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뭐 파멸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세해 와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유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서 저렇게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다. 수사에 임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실 어저께 브리핑 시간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의 이제 공세 전환에 대한 전망을 네네네.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관련 비용 이건 이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네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친명계의 이제 좌장으로 불리는데 예. 정성호 의원도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인 사안으로 이걸 정당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는 이 민주당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개인을 이제 분리시키려는 네, 시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자신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번 검찰 출석을 계기로 해서 설 전까지 전반적으로 좀 공세 전환을 하려고 예, 하는 것 같다. 검찰이 지금 1년여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는데도 직접적인 그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 않느냐. 네. 결국 이제 법리 싸움을 하는 성남FC 건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하는 걸로 봐서는 별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에 기반해서 네. 검찰을 향한 어떤 공세 수위를 좀 높일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제 이 소환에 응한 출석에는 사실 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저도 화면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뚫고 10여 분 동안 이제 정문 앞까지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또 김남국 의원, 뭐 장경태 의원들이 다 대거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자, 앞으로 이제 공세 전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사안이 오늘 좀 핫이슈다 보니까 저희 2부 10분 인터뷰 안민석 의원 그리고 또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남FC로 소환을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이어진 언론 보도를 보면 대장동으로 소환할 것 같았는데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고요. 기소도 됐고. 자, 그런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씨죠. 언론계에 로비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와서 이거 언론 게이트 아닙니까? 그랬는데 좀 자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가 1월 5일부터 뭐 조선일보, SBS 등 주요 매체를 네네. 통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겨레 간부가 6억, 중앙일보 간부가 9천만 원, 한국일보 간부가 1억.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 측과 돈거래 했다.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이 기자들은 일단은 개인 간의 돈거래라서 뭐 돈을 빌리거나 갚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한겨레 같은 경우는 곧바로 사과 보도를 내고 네. 진상조사 착수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연달아 나온 입장을 보면은 김현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모두 다음 달에 사퇴하기로 했고 그래요. 다음 달에 마침 또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는 원래 달이기도 네네. 합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그리고 당사자를 해고하는 조치까지 한겨레는 일단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후에도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 만나서 뭐 골프를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 네. 돈거래를 한 기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 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어제는요 또 이 천화동인 지분을 2025년에 동균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균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런 진술이 추가로 보도가 됐어요. 이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데 이 또 남 변호사는 이 유동균회를 이재명 대표 측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자, 임 작가님 요거는 네. 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나왔었던 뭐 남욱 변호사의 어떤 주장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는 입장을 좀 바꿔서 네. 대체로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정진상 뭐 네네. 전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을 경유해서 당시 이제 성남시청 쪽 사람들 쪽으로 배정되도록 돼 있는 사실상의 이제 뇌물이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도 보시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동안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전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들었다. 혹은 뭐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걸로 보였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라서 결국 이 발언도 김만배 씨 본인이 확정적인 증언을 재판에서 해줘야 이게 이제 결국 뭐 이동규 씨라든지 뭐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부 원장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시장까지 아우르는 뇌물의 성격을 좀 더 특정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원 성격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2025년으로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후년이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내후년이지만 그렇죠. 이 대화들이 오갔을 때의 시점으로 보면 한 4, 5년 이후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성격의 사건들에서 4, 5년 뒤라는 것이 확정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줘야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줘야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를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언론계 로비 관련된 녹취록 사안들을 이제 보도한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추가로 또 언론계 로비 정황이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좀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방식인데 화천대유 고문을 맡기는 형식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고문료를.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뇌물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고문 직함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우회적인 뇌물 아니냐. 이전에 뭐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줬던 돈들과 성격이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냈던 A씨 같은 경우에 연봉 1억 2천만 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고요.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3,5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일간지의 선임기자 출신 B씨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의 홍보실장을 지내면서 약 27개월 동안 총 9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 출신 C씨 같은 경우도 연봉 3,6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고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2,400여만 원을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아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이게 뇌물인지 혹은 정당한 급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근을 안 하는데 이런 돈들이 들어왔다. 무엇을 한 것일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떤 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거 이영권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의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좀 강조했던 대목이 있어요. 노동개혁 중에서도 자,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이거 해야 된다. 투명성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 포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이 정부 부처들의 새해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 특히나 이 귀추가 지목됐던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이 화물연대 총파업 직후부터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이 노조가 부패 기득권이다. 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원인도 사실 노조의 그 노노 착취 때문에 있다. 이런 점들을 일관적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 등 통해서 반복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게 그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정자 공시 시스템 다트 형식으로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 계획 보고에서 예고한 대로 그 방안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월 31일까지는 노조의 재정 상황을 자율 점검하도록 하고요. 현행 노조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최근에 결산 장부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그걸 단속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3월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분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회계 공시 시스템 그 다트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공시는 일단은 노조 자율로 유도를 하되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는 또 입법안을 만들어서 다음 달에 발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 다트 방식의 기업들에게 강제하는 공시 의무를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노조, 현재 조합원들에게는 그 결산 장부를 공개하고 있는 노조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다트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상장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상장사들은 또 제대로 장부 공개를 안 하는 기업들도 아직 있고. 자, 근데 이걸 노조에 도입을 한다. 자, 양대 노총. 지금 노조 측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었는데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양대 노조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금 재벌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봉우 의원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이제 세무조사 같은 성격을 띠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긴 하지만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감췄던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그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지적할 만한 점은 이게 이제 조합주의하고 그리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그 주주 기업하고는
다소 좀 주식회사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이제 자율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의 이제 계율에 맞춰서 이제 공개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게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이제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논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총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동개혁을 정말 정부가 추진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이제 하청 노동이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들 혹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라든지 이제 복지 체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문제. 네네. 이를테면 이제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만큼 그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접근하는 게 좀 더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국내는 참 이 노조의 또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자,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동계의 이제 또 반대 입장. 사실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 저는 참 궁금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좀 노동의 권리, 권익을 보호하자. 주로 이제 투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 이런 결사체인데 자, 이 회계 투명성 시스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교통정보입니다. 점심 낮 시간대 치고 교통량과 사고가 많은 편인데요. 중부 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산곡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수습으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여파로 경기 광주 나들목부터 산곡 분기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동서울요금소에서 산곡 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달리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천지남교부터 광주현 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순산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처리 여파로 정체고요. 더 가서도 팔곡터널에서 사고의 영향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에서만 차들이 많아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제가 오프닝 때 못 드린 고지가 있죠. 최영일 커피반 말씀을 드리고 저 1부 마지막에 이 디저트송 이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발음이 안 돼요. 디저트송 어려워요. 자, 요거 선정되시면요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1부 끝에 들려드릴 디저트송 신청 계속 받고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좀 이슈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임 작가님.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것도 사실 뜨거운데요. 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지금 좀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소 지금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는 쪽이 좋긴 하죠. 네. 그런 의지를 언뜻 비추지 않았던 정부가 사실 없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이제 면박을 주는 행보가 어제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의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제 당원 교육 이 일정이 행사가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강연이죠, 강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보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뭐 당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당권 행보로 이제 여겨져 왔는데 그거를 행사 하루 전날에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왜 취소한 거예요? 누가 왜? 일단 나경원 부위원장 쪽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특강을 하루 앞두고 제주도당으로부터 일정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이제 왔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혀서 기자들한테도 공지가 됐던 사안인데 하루 전날 취소하는 것 때문에 좀 당혹스럽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 쪽 관계자의 이제 말이었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게
제주도당이 무슨 힘이 있겠냐.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겨레 기자한테 네.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결국에는 뭐 나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네.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니까 아마 이제 이런 거를 의식해서 제주도당이나 혹은 뭐 나 부위원장 양측에서 조율을 해서 이제 취소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서 나경원 부위원장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혹은 뭐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제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네네.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압도적인 1위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많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이런 상황에서 뺀다는 거는 네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워낙 용산 대통령실의 전대 출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표출이 되니까 네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에 빠지는 대통령실이 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이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뭔가 정책을 얘기했더니 정부 입장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연이 뭐 하루 전에 취소된다든가 조금 이게 불길한 느낌이 드는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당내에서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노골적인 어떤 견제라고 할까요? 네네. 네,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이 전대 출마 여부가 일종의 반윤 대 친윤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이 의원, 부위원장이 또 반윤 인산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나경원 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소위 우리가 반윤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네네네. 유승민 의원 이런 네네.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렇게 수위 높게 비판을 네. 했고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예전부터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역시나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CBS 라디오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보답이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나 부위원장 출마 못하도록 조리돌림을 하려고 하는데 나 부위원장이 더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이렇게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평가를 네. 하자면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동력이 사실상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큰 행보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대권 주자라든지 뭐 이런 행보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러면 뭐 했느냐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쪽에서 전 의원 쪽에서 봤을 때는 은근히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덩치가 좀 커지는 효과를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로 정치권에서는 때리면 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투사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그러려면 또 뭔가 이제 이게 좀 각을 세워야 되는데 또 그럴 정치인인가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범친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조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범친윤의 이제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는데 다만 딜레마 중에서도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대통령실의 의지대로 공직에 집중할 것이냐 하면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냈는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면박을 당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촉에 대한 얘기도 얼핏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리더십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면 당권에 출마하지 않고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하고 설 전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고민이 깊을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 한번 어떤 입장을 내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건 또 2부 불사조 기자단에서 이 박순봉 기자에게 제가 좀 한번 꼼꼼하게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금 감사원에서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원전 운전 종료 결정 당시에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 의혹을 감사 중인데 자료를 삭제했다고 지목된 산업부 공무원
이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한 것은 2020년의 일이고 이때 당시 이미 검찰에 수사를 넘겼습니다. 수사를 넘겨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미 기소까지 됐고. 그런데 지금 일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별개로 그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그 경제성 조작 등의 내용을 또는 청와대가 이 월성원전 운전 종료를 좀 강제로 했다는 식의 개입이 남아있는 서류를 증거인멸 목표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또 고발이 됐었어요. 네. 이게 2020년의 일인데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와서요. 그 산업부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과장과 서기관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요.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 삭제, 감사원법 위반,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백운규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이 경제성을 조작을 해서 이제 탈원전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파생된 별건의 재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청와대 인사도 있고 그 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하나 이제 지표겠네요. 자, 이게 어제 언론 통해서요. 제주 간첩단 사건. 이게 저는 굉장히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얘기더라고요. 이 보도가 됐고 민주노총 또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언급돼서 논란인데 이영관님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어제 조선일보 일면 또는 문화일보 등 일부 매체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갑자기 보도가 됐는데요. 국정원과 이 경찰 방첩 당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제주 그리고 창원 등지에 있는 이 지하 조직,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지하 조직. 히읗, 기역, 히읗이라고 합니다. 지하 조직의 이름이. 네. 이런 지하 조직에 대해서 작년 말에 몇 차례 압수수색을 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사실상 국정원과 경찰 방첩 당국에서 일정한 정보를 5년 수사 끝에 이제 어제부터 좀 흘렸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반윤석열 투쟁, 반미 투쟁 이런 집회를 해라, 진보 정당 후보를 만들어라 이런 지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아직 구속된 분이 없고 수사 대상자 가운데 또 별 혐의가 없는 민주노총이나 진보단체들이 언급이 되면서 일종의 공안몰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간첩단 사건. 이건 제가 젊은 시절에 80년대엔 참 많이 들었는데 새삼스러운 간첩단 사건. 이게 사실이라면 또 굉장히 큰일이 되겠죠. 자, 서울교통공사가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현을 상대로 추가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중국발 입국자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이 양성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5% 기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 외교부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죠.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저트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4041님께서 신청하신 이것도 저희 세대 노래네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짧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자리를 맴돌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 나의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꿈꾸던 사랑도 언제나 같은 자리야 시계추처럼 흔들린 나의 어릴 적 소망들도 그렇게 돌아보지만
벌써 끝낼 수는 없잖아. 나에겐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읽던 곳에 뭔가 표시를 해두어야 다음에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책의 낱장 사이에 끼워두는 물건을 통틀어서 보통 책갈피라고 합니다. 책갈피란 말에서 갈피는 겹치거나 포갠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 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꽂아 놓았다 또는 읽던 부분을 책갈피로 표시해 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책갈피란 말에는 책장과 책장의 사이라는 뜻도 있어서요. 은행잎을 책갈피에 끼워 놓았다라든지 우연히 책갈피에서 옛날 사진이 나왔다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나 단풍잎을 책갈피에 잘 꽂아 놓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된 표현에서 책의 겉표지 일부를 안으로 접은 부분을 책 날개라고 하는데요. 대개 앞날개에는 저자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뒤날개에는 출판사의 광고물을 싣곤 하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새 학기에 교과서를 새로 받으면 종이나 비닐 같은 것으로 더 씌우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책의 겉장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이나 비닐, 헝겊 따위로 더 씌우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책가위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가운 대신 미세먼지 상황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충북과 대구가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회복했고요. 초미세먼지는 다시 정체하면서 경기, 인천, 충청권, 전북과 대구, 경북에서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수도권의 먼지가 정체할 것으로 보이고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돼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서는 불씨 관리 잘해주시고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보다 추웠는데 낮 기온은 다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7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더 높겠고요. 남은 한 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목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광주, 부산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4도, 습도는 46%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셨고요. 지금도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운 오선 중진입니다. 자, 오늘 검찰 출석 전에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좀 메시지가 있었는지 등등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네. 오늘 어떻게 성남에 가셨나요? 네. 성남에는 가셨고. 그러면 네, 갔었는데요. 네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 그랬죠. 네. 또 반면에 또 태극기 부대라고 봐야 되나요? 네네네. 네. 보수 집회도 있었고. 보수단체에서 집회도 있었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혹시 좀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 어떤 분위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저 성남FC 문제는 이미 대선 전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데요. 네네. 이걸 지금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엮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엮기다. 네, 검찰이 만약에 대선 결과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임원정 검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재명이가 대선을 이겼으면은 아마 지금쯤에는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탈탈 검찰이 틀고 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용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굉장히 이제 강한 입장문 발표가 포토라인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출석 전에 이재명 대표 주로 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글쎄, 그 심경이야 오늘 이제 밝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적 제거용으로 자신을 이제 탄압하려는 또 자신을 이제 손발을 묶고 두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성남FC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오늘 입장문에도 밝혔지만은 시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20개의 K리그 1부, 2부의 시민리그가 있거든요. 네. 이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혈세를 더 줄이는 것이 구단주인 시장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광고 유치를 하는 거예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회사 이름이나 로고가 TV에 노출되니까 또 시민들에게 노출되니까 또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를 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이제 엮어버리면은 이제 적극 행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구단 후원지 모든 기업들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재명 대표 오늘 입장 보니까 광고비를
무상의 후원금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출석 전에 그 입장이 정치 검찰을 성토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필두로 해서 9분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문이 상당히 길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혼자 작성했을까요? 아니면 지도부가 함께 좀 참여를 했습니까? 뭐 변호사들하고 상의했겠지만 본인 네네. 스스로가 변호사고 아마 이제 본인의 입장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정리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은 이제 출석을 반대를 했었어요. 네, 반대를 했었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 사안 자체가 야당 대표를 그 소환할 만한 그런 뭐 심각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지도 않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검찰은 이제 뇌물이라고 그러고 이 정도면은 뭐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단을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여야가 더 이제 대치하게 될 것이고 정치가 가뜩이나 실종돼 있는 이 형국에 오늘 같은 야당 대표의 소환이 정치를 더 이제 꼬이게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성남 FC 사안에 대해서도 뭐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 본인이 시장일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 전 숨겨서 될 문제는 없다. 하고 늘 이제 강조를 했다 하는 얘기도 강조를 했는데 여기 또 이제 이 헌정사 초유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또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소신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역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자, 이게 안 의원님께서는 또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좀 있으시니까요. 이 긴 입장문 내에서 좀 어디에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첫째는 자신한 행위는 적극 행정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정적 제거 표적 수사하지 마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미 기소가 검찰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이라서 이제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 2016년 이제 광고비가 이제 거액으로 이제 많이 거친 그 시점은요. 그 광화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 대상으로 단식 투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2016년 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우리 야당 단체장들을 아주 어항에 물고기 보듯이 아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특히 변호사고 그랬는데 책 잡힐 그런 짓을 했겠는가. 저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16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또 유출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늘 좀 자세를 낮춰서 유감 표명을 하진 않겠는가 이런 이제 예측들도 있었어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강한 입장이 발표가 됐고 이 상황에 대한 유감 혹은 사과 표명, 당에 대한 미안함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요거 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 탄압 국면이거든요.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는 다른 틈새를 보여주거나 플랜 B나 C 말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이후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이런 야당 탄압이 돼 가지고는 선명하게 맞서겠다. 그런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한 명의 변호인을 동행했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부 첫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지금 이제 변호사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만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 혼자만 동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 나름대로의 판단, 특히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그럼 왜 그 변호를 서로 기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뭐 서로 변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더 고민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택 변호사는 이제 광주 고검장 출신인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래된 친분이 있는 관계다. 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오늘 성남지청 네. 그 앞에서 이제 난리법석이었죠. 네네. 지지자와 반대파 양측의 정말 쌀벌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그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만약에 만에 하나 구속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 네. 난리가 나겠구나.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좀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염려가 들 정도로 어찌 보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참 진영이 굉장히 이제 좀 격앙돼서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갈래가 지금 여러 개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남 FC지만 대장동 얘기도 매일 보도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피의자 소환 또 나아가 뭐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같은 경우는 피고인만 9명인데 또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이미 주가 조작 증거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아직 서면조차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의 형평이 너무나 지금 기울어져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비난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뭐 여당이 받아주지가 않겠죠. 네. 근데 이것은 싸워서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드루킹 특검할 때도 야당이었던 2018년이었죠. 김성태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했죠. 단식 농성하면서 특검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주당이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김성태 과거 원내대표의 단식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 이건 뭐 저쪽에 잘한 건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죠. 그래서 좀 지도부의 적극적인 그런 결단,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그 내용을 국민들 대신해서 쟁취를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니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 들어가나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누구든 뭐 지도부가 솔선해서 가령 뭐 저 같은 뭐 보통 그 의원이 한들 무슨 뭐 파격 효과나 여론의 지목도가 있겠습니까? 지도부가 해야 한다. 지도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말로 해가지고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좀 지쳤어요. 뭔가 이 국면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좀 물꼬를 좀 튀는 그러한 좀 과감한 그런 결단이 지금 요구된다고 봅니다. 야당다운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뭐 워낙 안 의원님 사안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것도 여쭤볼 텐데요. 어제부터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또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가 2025년에 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유동균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 넘길 계획이다
하는 이 진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이면 뭐 내후년 당시에는 상당히 이 몇 년 남은 미래 시점이었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이야기 듣기 따라서는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제 대장동이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는요. 2025년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지분을 이제 분명히 나누는 이제 그런 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대해서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대장동 특검 역시도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끌어온 문제인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피의자들 이야기 한마디 나오면은 국민들이 들썩거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찬반 논쟁 거의 패싸움 하듯이 이렇게 대치하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네. 아마도 재판 결과 나와도 어느 한쪽이 수긍하지 못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야당의 단호하고 강한 그런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궁금한 게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안 의원님,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또 다른 사안 나오면 다시 또 연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져서 효율적으로 네. 박 기자님께 집중적으로 디테일을 아주 세부적인 사안을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기자 입장에선 좀 어떤 대목이 눈에 띄시던가요? 사실 메시지 자체는 그간에 내놨던 거랑 좀 반복되는 것 네네. 같아요. 이제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또 요번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이런 식의 입장들을 좀 반복해서 내놨고요. 네. 특히나 좀 확장하는 게 그림이 좀 보이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논두렁식의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이제 야권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목소리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좀 상황을 보자면 결국에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검찰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조작된 수사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에서 좀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칠 건지 말 건지 네네. 이걸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는 사실 수사에 들어가서 이제 출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로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안에 네. 들어가서 아마 뭐 협조하는 그런 식의 그 수사 방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응대하는 방식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여권에서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하기 전에 발언을 보고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말이 1월 중에 체포동의안 상정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모 의원이 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운동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딱 던져가지고 모두가 여야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인데 결국 그렇게 이제 논쟁을 주고받다 보면 그 운동장을 만든 사람이 결국엔 제일 부각이 되는 그런 네네. 그림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인데 지금은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운동장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네네. 오직 이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요것만 가지고 대응을 공방을 하는데.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아쉽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입한 함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알지만 간다. 뚫고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까지도 검찰이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자, 이제 좀 이 국민의힘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이제 부위원장인데 계속 이제 주목되고 있어요. 네.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지금 방금 전에 상황 보면은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모 호텔에 서울의 모 호텔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기자들이 찾아다니느라고 난리인데 결국 칩거네요. 네, 찾았는데 또 이철규 의원이랑 만나고 나오는 장면에 딱 목격을 했다라고 그래요?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일부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역시 둘이 배석자 없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급은 안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주말에 들었던 얘기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토요일에 이철규 의원을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못 만났대요. 그럼 어느 쪽이 파기했는지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네네. 아마 이철규 의원 쪽에서 거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만남이 미뤄졌던 게 오늘 이뤄진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이 그러면 뭐냐 따져보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갈 곳이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출마를 할까 말까 요걸 고민하는 지점에서는 네. 예전으로 따지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쉽게 말해서 이제 부위원장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자리도 하나 주고 네. 그리고 뭐 대사 자리도 하나 주고 그렇죠. 기후 변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선택하고 당 대표는 좀 포기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줄래.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자리도 내놓으시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뭐 거친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네. 처음에는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더 이제 힘센 쪽에서 그럼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뭐 네. 폭행을 가하고 아예 네. 내쫓아버리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릎을 꿇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 정치인 입장에서 여기서 또 무조건 무릎을 꿇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네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 쪽에 기류를 물어보면은 당대표의 당선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반윤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당 운영을 잘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는 약간 모호했던 단계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안 돼. 이런 메시지까지는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좀 넘어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돼. 그리고 내놨던 입장도 대통령실 입장이랑 같지가 않아.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과의 만남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아무것도 못 줘. 이렇게 좀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전혀 테러를 안 주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좀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역할을 이철규 의원이 맡았을 걸로 보여요. 지금 네. 시점에서 만났다라는 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좀 수용을 할지 그리고 뭘 제시했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제안을 했을 것인가 이 맛이 굿캅 배드캅입니다. 네. 자, 이 제주도당 일정이 갑자기 취소돼서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네. 이건 어디가 취소한 겁니까? 그 도당 쪽에서도 취소한 게 사정상 취소한 게 맞다라고 하고요. 제주도당이. 또 나경원 전 의원 쪽에 물어봤을 때도 도당 쪽에서 연락이 취소했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움직임 자체도 일종의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은 지지율을 받고 네네. 당원들도 환호하고 이제 우리도 와주세요 이런 예, 식의 예.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심이 좀 벗어났다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네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측근은 이제 모 그 전직 국무위원인데 지금 출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와주는 일이 좀 쉽지가 않고 곤란하니까 출국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아하. 좀 해석도 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 선거 캠프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네. 됐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서 다 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결국 이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고립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승민, 이준석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봐도 반윤 인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고. 기존에는 전혀 아니었죠. 네네. 근데 왜 갑자기 반윤의 선봉장이 된 겁니까?
좀 강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요. 그림이 강제로 그려졌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네. 남은 유일한 그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됐다라고 친윤그룹에선 보는 거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김기현 의원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네.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런 구도라고 해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만 안 나와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좀 나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네. 던졌고 사실 과정을 보면은 점점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목요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출산을 하면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안을 내놨고 금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저거는 우리 입장 아니야, 정부 개인 입장 의견이야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요일 밤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 고위관계자 메시지로. 그게 나오는 과정도 보면 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 언론사에 통화를 해가지고 그런 워딩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그게 거의 문서화 돼가지고요. 언론사들에 좀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게 기사가 내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네, 반영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차원에서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비서실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실인데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돼. 공개적으로. 네, 이런 메시지를 딱 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재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이준석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어제 오후에 했죠. 어제 오후에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어제 오전에 모 친윤 인사랑 얘기를 할 때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나승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네. 이전에는 어디 뭐 여기라도 맡아서 해봐. 이런 식의 관계였다라면은 지금은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를 아예 깎아서 이 사람의 지지율을 깎아서 힘을 못 쓰게 나오더라도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뀐 거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한번 해봐 이런 제안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나와도 힘으로 누를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좀 반윤 인사처럼 찍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석이 흥미로운 것이 자, 대통령의 침묵이 나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상종 못할 사람. 이 정도 표현이면 굉장히 센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제 이례적인 강경 대응, 측근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의 기류 등등. 자, 이것은 윤심, 윤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제 네. 아까 다만 대통령의 침묵을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네.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모 기사에 언급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좀 개인적인 좀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 해석이다?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 안 한 건 그냥 중립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걸 좀 과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강하게 공격을 하고 특히 뭐 거짓말을 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비서진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안에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고요. 네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면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대통령실의 지금 아주 강경 대응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럼 나경원 부위원장은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뒀던 거거든요. 네네. 당선만 되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잘하면 된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당신은 아니야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당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기더라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또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정치인 입장에서 약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은 이 정치인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꿇는다고 하면은 아까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매력적인 제안을 하나 받는다던가 네네네. 이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로 강경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이 친윤임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라도 인정을 안 해야지. 예를 들자면 커플이 헤어질 때 한 명이 끝내 안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관계가 확실히 끝나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모호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 후보의 교통정리 과정이 참 이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면 김장연대가 유리해지는 것이고 친윤 그룹에서 후보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자, 앞으로 어떤 대목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 네네, 그게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친윤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김은혜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만들던 그 과정. 네. 그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때처럼 우리가 후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반대쪽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실제로 총선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당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이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김장연대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연대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해서 정권을 네. 잡았다는 그런 그림으로 보자고 하면은 정권을 잡은 다음엔 결국 분화해서 갈라졌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실소유주냐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마 공천권이라던가 아니면 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좀 멀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좀 최근 워딩 보면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볼 지점일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부위원장이 만약 이렇게 사라진다면 지금 이제 당권 주자 판에서 그럼 지금 이제 김장연대 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김기현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했잖아요. 안철수 의원만 했죠. 예. 근데 만약 3파전이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간단합니까? 뭐 예측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친윤그룹에서는 그렇게 셋이 나온다면 김기현 의원이 무난하게 이길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정리하는 데 그만큼 힘을 쏟고 있는 것이기도 네. 하고요. 당심이 과연 어떻게 선택할지는 3월 8일 네. 봐야 하는데. 근데 좀 반대쪽에서는 언제나 전당대회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변수는 항상 열어놔야 되겠죠. 아, 복잡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매일매일 또 이제 다음 주에 박 기자가 여기 나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특별기획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지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구, 가족의 개념과 형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여전히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기존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서울대 사회학과의 박경숙 교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의 친밀성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돌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고령화, 저출산, 인구절벽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사회가 참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자, 박경수 교수님께서 이런 인구와 인간 생활 양식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한국 사회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인구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올해 인구 구조에서도 보면 이 지금 15세 미만의 이제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지금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변화인데 우리 사회 이제 인구 구조는 정말 고령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구도 이제 감소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게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노동이 변하고 우리의 어떤 정보 통신도 변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에 가장 어떤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친밀성, 돌봄, 그리고 가족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인간의 기본 조건 자체가 커다랗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5, 60년 동안 엄청나게 빨리 이제 달려왔던 그 사회 체제가 거의 한계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제는 경계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기다. 우리가 반세기 이상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이 공개 강의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삶의 양식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를 불안과 불확실 이렇게 설명하신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저희 청취자께도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뭐 거주 형태도 다르고 또 이제 생애 주기도 다른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도 불안하고 가난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볼 때 이게 불안과 불확실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건가? 이 줄의 끝은 어디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과 불확실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지금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과 불확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됐던 그 핵심이 뭘까라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체제에 한계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국가 정책이나 또는 뭐 뉴스 매일 보는 이런 어떤 쏟아집니다. 이런 미디어 안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중독되고 익숙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매일 다루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냥 갈등? 갈등. 뭐 때문에 갈등을 할까요? 특히 정치가 너무 싸워요. 매일 싸워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 갈등, 세대 갈등, 생존을 위한 이제 갈등,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의 어떤 기저에 우리를 지금 살아가도록 하는 그 로직이 적자 생존이고, 자기 개발이고, 지금 각자 도생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장해야 된다. 그런 성장 일변도에 이런 어떤 사회와 우리의 삶의 양식의 어떤 구성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위기가 닥쳐왔던 거죠. 그것이 친밀성, 돌봄, 생존 그리고 삶의 의미. 여기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어떤 삶의 조건들 자체가 점점 해체가 되고 이 성장 일변도 소수만이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탈 속에서 아무리 이 많은 사회 전체가 열망하는 그러한 어떤 힘과 성공을 욕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욕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 기회는 매우 제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삶 자체가
이탈되고 배제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 예. 이 불안과 불확실이 우리 삶 안에 깊숙이 들이우게 됐던 이런 맥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러한 어떤 경쟁 안에서 성공을 한 사람조차도 이 어느 순간 내가 네네. 떨어질 수 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네, 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늙어서까지 네. 이게 성공과 뭔가 삶의 유용성을 계속해서 이게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체제 안에서 네.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봉합을 당하는 이제 네. 이런 안에서 삶의 기본이 이제 무너지는 것과 이 불안과 불확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안과 불확실. 그래서 결국은 소수만이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탈은 늘어나고 있다. 네. 그 이탈은 뭐 자발적인 이탈도 있겠지만 타율적인 네, 이탈도 맞습니다. 있겠죠. 네. 자, 요즘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어요. 역대 네. 정부도 그랬지만. 네. 며칠 전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또는 제도권에서 내놓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방향성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학자로서. 네. 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훌륭한 국가가 뭘까? 네. 앞서서 정치 갈등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훌륭한 국가는 아주 위대한 통치자가 뭐 정말 잘 살게 국민을 하는 그런 체제는 아주 과거의 어떤 프레임인 거죠. 그죠? 훌륭한 국가는 정말 훌륭한 국민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훌륭한 국민이라는 것은 정말 이 모두가 어떤 자율적인 어떤 삶을 살면서도 어떤 공정과 정의와 네. 어떤 연대라는 것에 책임을 네.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성을 가진 네. 그런 사회가 튼튼하게 있어야지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네. 문화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국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어떤 이 불안과 불확실을 더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투기 성향으로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 완전히 로또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설령 이런 어떤 대책 자체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네네.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사람들의 근본적인 어떤 심성 자체를 상당히 물질 속에 중독시키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 어떤 인구 위기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계속 그 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네네네. 그런 관점에 시선에 맞닿아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머리 떠오르는 게 자, 아이 낳으면 돈 줄게요. 네. 아이 낳으면 부채 탕감해 줄게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적 사유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두 아이, 딸아들을 네. 키워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제 친구처럼 돼서. 그렇죠. 네. 아, 여러 가지 이제 가족에 대한 또 변화 개념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요즘 이제 1인 가구를 상당히 예능으로 이제 패러디화 한 거죠. 근데 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모습을 미화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도권의 시각으로 보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비혼으로 꼽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구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출산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이 얼마만큼 이제 이 지금 가정 생활을 하거나 어떤 동반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느냐에 긴밀히 이제 연결이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동반자의 형태 자체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어떤 가족 형태 안에 이제 프레임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런 구조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직접적으로 이 어떤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상당한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 어떤 직접적인 우리 사회의 삶의 양식의 어떤 연관성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낮은 저출산이 이 비혼의 증가하고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비혼이라는 이 삶이 늘어나게 됐는가라는 것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현상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 중심의 삶에서 생존을 해야지만 성공을 해야 되지만 살아남는 그 구조 그리고 이 정상적인 어떤 가족의 어떤 이념 안에서만 재생산이 가능한 이 구조 그러나 그리고 그 정상적인 가족과 노동과 생산 현장에서의 성공이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비혼인데 그 어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사회 구조의 모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지금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애를 낳기 위해서 혼인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약간의 금전적인 혜택으로 지금 유인을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국가주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어떤 권리와 감수성에 대한 이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그 소양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희 때만 해도 뭐 결혼한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제 많았지만 인식 자체도 대가족 체제여서 3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젊지만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도 봐주시고 조부모님도 봐주시고 공동체가 키운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게 개인화된 사회에서 그냥 딱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애를 낳으면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손주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이 우울감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전해드렸거든요. 참 사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럼 말씀하신 이런 변화들 이게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현상은 우리 체제의 한계 상황을 이야기한다. 우리 지금 한계라고 이야기하면 기후 위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지금 삼켜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재난이죠. 재난. 재난입니다. 근데 그런 재난이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소비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가 우리 삶 안에도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 인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뭘까?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의 경계가 넘어서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해야 되는군요. 노동에 대한 의미도 바뀌어져야 되고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의미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친밀성, 돌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이 지금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개개인들의 어떤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는 이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 그 지금 특권층을 위해서 지금 일 수도 있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붓는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갈아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새로운 어떤 삶의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어떤 움직임과 실천을 정말 진지하게 어떤 지금 제도 안으로서
이제 지금 포용하고 그런 어떤 잠재성 자체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상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경계를 넘어서야 하고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또 이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정말 노동 개념은 뭐 젊은이들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는 뭐 그냥 종신 직장 그렇죠. 이런 생각했지만 다 없어졌고 이제 엔잡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거도 좋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또 의식도 퍼지고 맞습니다. 있고. 자, 그럼 이제 비용은 늘어나고 다양한 동거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될 것이고 더 다양해질 것이고.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가족의 개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사회적 인식은 어떠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가족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가족을 지금 정책 그리고 학계에서 지금 진단하는 관점이 좀 몇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가족을 끌어안고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뭐 중장년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고 그리고 청장년층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많은 그 가족을 지금 나의 어떤 개성, 나의 어떤 존재를 희생하면서 내가 정말 책임 있게 가지고 수 있는가? 또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성찰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가족을 둘러싼 이런 어떤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지금 이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족을 둘러싼 어떤 부담이 심화가 됐던 데는 국가의 어떤 복지가 굉장히 취약해서다. 우리가 성장 발전 중심의 이런 어떤 체제 안에서 어떤 너무나 많은 어떤 지금 그 재력을 어떤 노력을 어떤 성장에만 쏟아붓고 그에 따라서 수반이 되는 뭐 재생산과 어떤 돌봄과 복지에 있는 모두 온전히 가족에게 이제 맡겼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가족의 과부하 현상이 지금의 이 가족의 어떤 이제 부담으로 이어졌다. 부담에서 붕괴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 이제 젠더 여성계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이런 가족 중심성을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여성의 희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지탱을 해왔다라는 가부장제가 오래돼 왔죠.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상당한 어떤 이제 저항을 이제 지금 또 이제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 사회의 이 가족 관념을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자면 너무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국가가 어떤 복지가 취약해서 만들어진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보기에는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심성 자체가 너무나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 사회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조선 500년 기간 동안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체제가 만들어졌던 거고 일반 어떤 민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가족이었고요. 또 그 가족이라는 그 이념 안에는 상당히 부계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가족 원리가 우리의 지금 현대의 민법 체계, 법 체계, 제도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다양한 친밀성과 어떤 돌봄에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상상을 이게 어떤 보다 더 어떤 이 공유된 우리의 어떤 이제 인식과 제도 안에서 반영하기에는 그 저항이 너무나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의 어떤 법과 제도 안에 거의 어떤 당연하게 전제가 되고 있는 그 가족 이념이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부계적이고 그리고 이 지금 그 특정한 어떤 이 지금 혈연 중심의 이런 어떤
관계만을 이게 지금 정상으로 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떤 이념을 우리가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네.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에서 네. 그 이 지금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늦은 부분이 이 법의 개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그 이 어떠한 법보다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는 네. 법이 이 가족을 둘러싼 네. 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네, 사회 사건 하다 보면 친족 상도례도 나오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선왕조 500년의 뿌리 깊은 가족 개념이 네, 민법에도 네. 들어와 있다. 네. 야, 시간이 아쉽습니다. 네. 이게 마무리 이 질문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그렇게 뿌리 깊은 가족 개념이 인식에 남아 있으면서도 노인들은 또 독거하면서 네. 이제 반려동물도 아니고 반려로봇하고 사는 시대가 네, 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삶의 다른 전략을 짜봤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경계를 넘으려면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취자들께 네. 삶의 전략을 좀 전수해 주시죠. 오늘 오신 김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저의 삶을 보면 잘 산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이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특정한 어떤 선택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 일변도를 의 어떤 삶, 그리고 그 성공을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개발하고 나를 실현하는 거라고 믿었던 그 삶이 어느 순간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런 무너짐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어떤 방황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나라는 이 존재는 사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네. 그 연결성을 근데 이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연결성을 이게 지금 이제 찾는 방법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네. 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좀 더 이 욕심을 내려놓고 네.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책임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나를 어떤 실천을 할 때 네. 조금씩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네.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하루가 아주 특별한 하루하루가 네.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덕분에 그렇게 느끼는 청취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7985님은 아이 셋을 둔 부모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 3253님은 박 교수님 방송에서 자주 뵙고 싶네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네.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